세계의 질서는 누가 정하냐라고 보면은 그냥 세계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이 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다 떨어졌다고 미국 개인들이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도 우리는 7%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최근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른 자산과 다르게 움직였다는 게 자, 지금 얘기하셨듯이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경기 침체 이것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직접적인 그 이유가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벌어졌고 여기에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 악재였죠. 그래서 이게 소위 블랙스완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이 전쟁, 이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 경제에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전쟁은 좀 이제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 참전하느냐 여부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논평을 냈는데 이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바이든이 길을 걷고 있는데 폭탄이 여기 터지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바이든이 양복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단어는 이 질서라는 단어인데요. 네. 이 질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떠올리면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학교 다닐 때 좀 줄을 잘 서는 거. 여기 줄 반드시 서라도 삐져나왔다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질서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질서라는 건 뭐냐면요, 통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는 그 학급에서의 질서도 있지만 한 나라의 질서도 있고 세계의 질서도 있어요. 그러면 학급의 질서는 선생님이 만드는 거고요. 한 나라의 질서는 내전이 다 끝난 다음에 대장을 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요. 세계의 질서는 누가 정하냐라고 보면은 그냥 세계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 언제 정해지냐, 언제 바뀌냐라고 보면은 세계 대전이 끝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질서라는 거는 언제 생겨난 거냐라고 보면은 너무 명확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로 미국을 주도해서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만들어진 질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평화라고 볼 수 있어요. 평화가 왜 필요했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적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물건을 보내줄 수 있고 무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제일 싸게 만드는 물건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내기를 거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싸게 만들 수 있어, 나도 싸게 만들 수 있어. 급기야 이제 중국이 내가 제일 싸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나왔던 게 저물가였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던 것이 저금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누렸던 건 뭐냐면은 모든 미래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갖는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는 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미국이 주도했던 그 질서가 물론 불만이 있거나 뭐 반대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거는 평화의 시대, 그리고 저물가의 시대, 그리고 저금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엇까지 가능했었냐면 결국에 QE까지 가능했던 거죠. 물가가 낮으니까 돈까지 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 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까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과거 전후 직후의 시대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전쟁이 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상황이 올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저래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뿐만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서는 나도 전쟁을 혹은 나도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질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질서를 깨는 게 힘들까요? 유지하는 게 힘들죠. 유지하는 게 힘들죠. 질서를 깨는 거는 쉽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 안 듣는 건 쉬워요. 선생님 거기 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가가지고 막 자고 막 까불고 이런 거 말썽 피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말썽 피우는 건 쉬워요. 질서를 깨는 건 쉽다는 거죠. 질서를 깨는 거를 못하도록 만드려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더 강력한 뭔가 이론이 있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전쟁을 보는 큰 그림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되느냐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이 전쟁에 참여할 그 동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이 지역 내에서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지만 이 전쟁이 갖는 의미 자체는 미국이 그동안 끌고 왔던 질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 전쟁은 이 전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2, 제3의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질서가 선생님이 뭔가 어디가 아파서 뭐 안 혼낼 것 같으면 쟤도 말썽을 피우고 쟤도 말썽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시나리오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연결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인플레이셔널이에요. 전쟁이 나면 뭐든지 깨지거든요.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공장도 무너지니까 공장에서 생산도 못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셔널이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측면에서 이거는 안 좋은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영향이 어떻게 지는지를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유가 150달러 예상하는 그 해외에 대형 IB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유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별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몇 가지 유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쟁이 난 곳이 기름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 곳이 기름이 나는 곳이면 당장 문제가 생겼겠지만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괜히 무서워서 뭐 오른 건 있지만 오를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얘기하면서 유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아주 명백하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요. 그때는요. 미국에서 원유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골치가 아팠어요.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에 나면서 그때 유가가 3불에서 12불까지 점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거지.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국은 수출 국가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사실 전 세계 글로벌리 봐도 원유에 대한 수요가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나긴 하겠으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탈탄소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다. 단 그때 이제 월가에서 JP모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JP모건에서 150불을 질렀던 이유도 만약에 이란까지 참전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란까지 참전한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기름이 실제로 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나리오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참전 여부 여기에 달려 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란에서도 험악한 얘기는 막 나와요. 데드라인 넘었다. 우리 이러면 뭐 실제 행동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 목소리가 크고 험한 얘기를 할수록 싸움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가자지구 지상전 그 벌어지기 직전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바로 행동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상전이 실제적으로는 일어났지만 네. 아직 액션은 없어요. 네, 네. 액션을 하려면은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든지 정치적으로 내가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뭐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은 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안 하지 않을까.
하긴 또 거기 저 미국이 그냥 빠르게 항공모함, 핵항공모함도 2척이나 보내고 핵잠수함도 배치하면서 이란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맞아요. 이란이 뭐 네. 했다가는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바로 가가지고 엄호를 해버린 거죠. 너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러니까 이제 말은 더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이먼, JP 모간 회장도 그렇고 레리 핑크, 네. 그리고 레리 핑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현실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지표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핵심 지표로 볼 만한 미리 예상해 볼 만한 지표가 있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던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경기 침체가 될 거냐 이 여부를 보려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이 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 침체 안 온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축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이 저축을 다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명백하게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였다면 미국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쓴 돈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개인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뿌려줘가지고 그 돈을 초과 저축하고 있다가 그 돈을 다 써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초과 저축이 없어진 거지 저축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의 개인들이 초과 저축이 없을 정도로 저축률이 그렇게 낮아질 정도로 소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전히 저축률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서 계속 저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저축이 없다는 거는 물론 이렇게 비판하실 수가 있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버는 돈 족족 다 써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라고 보면요.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사실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개인들이 부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당시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GDP 대비 한 12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80% 가까이 낮아졌어요. 그 얘기는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이 부채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다 떨어졌다고 미국 개인들이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거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안 좋은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좀 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경기가 뭐 마일드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안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하드 랜딩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최근에 이게 지금 나오는 그 이창용 하는 총재와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 그 인터뷰를 보니까 서머스 장관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네. 사실 우리는 다 12월에도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고 내년 뭐 3월 혹은 뭐 5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게 또 시장의 기대감인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이창용 총재님의 박사과정 그 지도 교수님이 서머스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되게 초반에 이제 이창용 총재님이 서머스 교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서머스 교수님은 새벽 2시, 새벽 4시에도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진짜 열의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서머스 교수님은 학교에 계시는데도 현실 경제,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고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늘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워라.
옛날 얘기 그만하고 옛날 얘기는 학교에서 배운 걸 됐고 지금 네가 더 배우려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머스 교수님은 최근에도 매주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작년부터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지금 연준 잘못하고 있다. 금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셨고요. 이번에 얘기하신 워딩은 그냥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는데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가 다 잡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 저기 뭐 힘 빠지는 것 같은데 파월 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분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고지고대로 금리 한번 더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중동 분쟁,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뭐 스스로 은행들,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고금리가 미국에서 지속이 됐을 때 과거에 일어났던 신흥국들의 어떤 파산 혹은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혹시나 다시 또 미국은 알아서 뭐 어떻게 기업들 은행들 문제 생기면 SVB 사태 때처럼 또 막 뭐 적극적으로 뭐 메꾸려고 하겠죠. 근데 그 외의 나라들이 터지기 시작할 만한 어떤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금리하고 신흥국의 평균 금리가 만났더라고요. 보통은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 금리가 더 높은 게 그렇지. 맞죠. 왜냐하면 더 위험하니까 금리라도 더 내놔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흥국 금리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신흥국 금리가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그러니까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도 우리는 7%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7% 금리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가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도 그런 그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금리가 안 올라가면 좋죠. 너무 내려가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 금리가 5%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3%대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혹시 더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시나리오 분석들은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계속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연계시켜야 될 그 필요성 이런 게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미국의 그 국채 혹은 뭐 금 이거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그 상승률이 아주 가파른 것 같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훨씬 과거보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른 자산과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라는 측면은 향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대체 자산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연금이든 어디든 투자를 할 때요. 비트코인을 왜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많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데들이 빠질 때 얘가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많이 오르더라도 얘 안 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만 낮으면 넣어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그래봤자 뭐 담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ETF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ETF 승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월가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월가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년 1월이나 4월 중에 아마 블랙락이 신청한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아마도 많은 기관들이 이 ETF를 사려고 돈이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년 4월 달에 있을 반감기인데요. 반감기가 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채굴하다가 기존에는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이만큼이었는데 어느 날이 되면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받는 비트코인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매출이 반으로 쪼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치 반도체 가격이 70%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감산해야 되잖아요. 감산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랑 똑같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반감기라는 일정까지 감안해 보시면 저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근데 가장 큰 요소는 그 블랙락의 현물 ETF 네. 그것에 대한 루머가 나왔을 때 장중에 그 폭등했던 그래프를 저도 좀 봤었는데 맞아요. 그게 아마 시장이 가진 기대감의 맞습니다. 표현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 모시고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인사이트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